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그 중간고사에 그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을 좀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5번 그 학생들별로 이제 문제의 번호가 다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25번 문제는 그 캐시 메모리에 그 접속하는 시간하고 주기억 장치에 접속하는 시간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CPU에서 찾고자 하는 그 자료를 주소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그 접속해서 가져오고자 할 때 캐시 메모리를 먼저 이제 그 뒤져본다 그랬죠. 그래서 없으면 이제 메인 메모리에 이제 가져서 가져오는 방법을 이제 쓰는 계층적 이제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좀 이제 값만 좀 바꿔서 이제 냈는데요. 일단 우선 계층적 기억 장치 시스템에서 첫 번째 계층 기억 장치 이제 요게 이제 캐시 메모리가 되겠죠. 그래서 20나노세칸드를 이제 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D램과 같은 이제 주기억 장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갔다 오는데 이제 200나노세칸드가 좀 길죠. 10배 이상 걸리는 인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이제 여태까지 쭉 봤더니 100개 중에 한 20개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0.2이고. 뭐 나머지 건 어디 있었냐? 0.8은 8개, 10개 중 8개는 두 번째 계층 기억 장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기억 장치의 액세스 시간은 얼마인가? 그래서 첫 번째 갔다 오는데 20나노세칸드가 20% 정도 걸렸으니까 20 곱하기 0.2를 하면 뭐 4나노세칸드 정도 평균적으로 걸리는 거고, 그러고 이제 없으면 이제 두 번째 메인 메모리에 가니까 이게 200나노세칸드인데 80% 정도가 여기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00 곱하기 0.8 하게 되면 160나노세칸드가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이제 접속 시간, 액세스 시간을 더하면 164나노세칸드가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값을 좀 바꿔서 이제 일부러 좀 데이터를 바꿔서 그렇지만 사실은 첫 번째 계층 기억 장치의 적중률이 이제 높죠. 책에서는 아마 요게 0.8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캐시 메모리에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90% 이상 유지를 하는 그 데이터 적재 그런 알고리즘을 써야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가능하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문제는 안 주어졌지만 어쨌든 기억 장치가 여러 개 있을 때 액세스 시간이 서로 다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도 액세스 시간하고 거기에 있는 확률, 적중률이라고 하는 게 확률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를 뒤졌을 때 있을 확률. 그래서 곱하기를 했을 때 평균 시간이다. 이 개념을 문제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 요 네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패치, execute 보통은 이제 CPU에서 명령어로 가져오고 실행하고 하다가 간접 주도 방식의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아니면 기타 사용자의 간접 주도 방식을 실행해야 되는 경우 간접 주도 방식에서 주소를 가져와서 다시 실행 단계를 거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의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실행 도중에 인터럽트로 가게 되면 다시 실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치로 가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고, 그렇죠? 뭐 이러한 단계의 메이저 스테이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보면 유효주소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읽어오진 않아요. 인다이렉트는 간접 주소 방식에서 주소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하는 거는 패치에서 실행, 패치에서 실행 뭐 이런 단계로 이제 거쳐서 수행되는 거지.
인다이렉트 스테이트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 아닙니다. 인다이렉트는 간접 주소 방식에서 간접 주소 방식을 실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에 넘겨줘서 MAR로 다시 이제 가서 MBR로가 IR로 넘겨주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치는 명령을 읽고 해독하는 거고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처리를 수행하는 거고, execute는 이제 명령을 실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테이트를 CPU의 메이저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어느 시험 문제든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스테이트와 그 각각 스테이트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반드시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요, 이제 one address 방법으로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때 x는 갈로 열고 a 더하기 b 갈로 닫고 곱하기 c에 대한 어셈블리 랭귀지의 니모닉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니모닉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갈로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c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갈로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의 첫 번째를 보시면 로드 A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C를 멀티플라이를 해서 나온 결과를 스토어 X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 그래서 요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결과를 이제 낳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요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호라고 할까요? 그 기호의 우선순위하고 프로그래밍에서 순서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곱하기가 더하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갈로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갈로 안에 또 갈로가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 갈로를 또 한다. 그렇죠? 곱하기와 나누기 있을 때는 뭐 순서에 상관없지만 이제 먼저 나온 순서대로 하고 그 개념을 이제 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 문제를 이제 많이 좀 학생들이 좀 이제 해서 많이 이제 좀 오답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가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건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기억장치나 또는 이제 뭐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선이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얘기할 때도 이제 요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데 메가bps 여기서는 보기에서 보면 메가비트 퍼 세컨드니까 뭐 요 단위로 환산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에서는 이제 CPU에서 기억장치를 갖다 오는데 0.5 마이크로 세컨드. 요 U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마이크로라는 그리스 문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인터넷에서는 이게 특수 문자가 입력이 요 에드모드에서는 안 돼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적어놨죠. 0.5 US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 U자를 약간 이탈릭체로 길게 왼쪽에 있는 U를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세컨드이고 기억장치를 갖다 오는데 0.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32비트를 이제 갖다 놓고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세 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MAR, MBR 그 다음에 이제 IR 뭐 이러한 개념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주소에서 넘길 때 그 다음에 가져올 때 하나의 워드 단위로 가져온다고 했죠. 32비트를 0.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면 그게 초당 몇 메가비트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사실상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평택까지 오는데, 그죠?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고, 거리가 이제 몇 킬로일 때, 그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1마이크로세컨드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마이크로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죠. 1초보다 작은 단위니까. 그 다음에 1메가비트는 이제 2의 20승 비트인데
대충 대략적으로 이제 10의 6승 100만 메가비트 100만 비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2의 20승으로 계산하게 되면 정확한 계산이 되는데 이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의 6승으로 이제 계산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10의 6승으로 해서 이제 그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5 마이크로 세컨드 32비트를 이제 가져오는데 0.5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좌변과 우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좌변에 있는 마이크로 세컨드를 초 단위로 이제 단위로 환산을 바꾸고 비트를 메가비트 단위로 환산을 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기에서 주어져 있는 그 보기의 값들이 메가비트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겨주면 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1초당 몇 메가비트냐. 그래서 32 나누기 10의 6승을 다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나눠주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64 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 10의 6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은 서로 캔슬이 되죠. 약분이 되기 때문에 32를 2분의 1로 나눴기 때문에 64 메가비트 퍼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예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데 계산 문제들을 제가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킬로미터 서울과 평택이 뭐 100km다 뭐 1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제 초당 시간당 뭐 이런 속도를 다 계산하는 문제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롬에 대한 기억 용량에 대한 건데요. 롬에 들어오는 번지가 8개예요. 입력하는 번지가. 롬에 이제 주소를 구분하는 번지가 8개고, 출력하는 게 8개다라고 하면, 입력 번지가 8개 때문에, 8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번지는 2의 8승이 되겠죠. 롬의 주소는 2의 8승계의 서로 다른 주소의 값들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는, 출력하는 데이터는 8개이기 때문에, 2의 8승 곱하기 8비트가 롬의 기억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2의 8승 곱하기 8. 근데 이 보기에서 보면 바이트 단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의 8승은 256이 되고요. 그래서 256 곱하기 8비트는 256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의 답이 되고 2의 8승은 이제 256이고 그럼 8비트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256바이트고 이제 정답을 256바이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GPU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GPU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챕터에 이 GPU에 대해서 이제 또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제 드릴 기회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CPU가 여러 개 있는 멀티플 코어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CPU 안에 제어 장치 ALU 하나만 있는 거죠. 여러 개 캐시 메모리가 레지스터들이 있고 캐시 메모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D램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요 세트가 코어 1, 코어 2 사실 코어 1이 이제 CPU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코어 1, 2, 3, 4를 하나의 캐시 메모리가 접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D램을 시스템 메모리로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요즘 대형 컴퓨터에서 많이 이제 설계하는 구조인데 요게 이제 GPU라 그래서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LU를 각각에 대해서 컨트롤과 컨트롤 장치에 대해서 캐시와 컨트롤과 캐시 장치를 각각에 두고 ALU를 각각의
컨트롤과 캐시에 대해서 구성하고 디램을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블락 단위로 파란색이 요 하나의 위에 있는 GPU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수백 개로 만들어서 디바이스 메모리가 시스템 메모리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게 GPU의 이제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래픽칼 처리를 위해서 처음에 고안이 됐지만 엔비드라는 회사에서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이 됐는데 요게 이제 CPU의 처리 용량을 단위 면적당 구성하는 회로도에 따라서 처리하는 용량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중앙 처리 장치 이제 구성 프로세싱 유닛이고 그 위에 있는 걸 보면 이제 GPU라고 넣어서 좀 해석을 해보면 GPU는 어떤 특화된 전기 회로인데 빨리 좀 이제 rapidly manipulate 하고 메모리를 빨리빨리 변경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주로 이미지를 처음에 고안하고 입력하고 인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안이 됐는데 빨리 그거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하고 프레임 버퍼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디바이스의 출력에 맞게끔 버퍼를 또 관리를 하고 이거는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에 사용이 되면서 휴대폰이나 PC나 워크스테이션 주로 이제 게임 콘솔 등에도 많이 쓰는 처리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 이제 요거는 이제 GPU라고 하는데 기존의 CPU랑 좀 구분이 되어서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파고나 뭐 미래에 이제 TPU라고 또 이제 변형이 된 형태로 나오고 있고 요게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요즘 빠른 처리를 요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주로 쓰고 있는 구조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기억을 해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메모리 기억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CPU 안에 있는 레지스타들이 크기는 가장 작고 크기가 작으니까 용량이 작은 거죠. 기억할 수 있는 용량. 반면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러한 걸로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조 기억 장치. 즉 이제 요 보조 기억 장치, 자기 디스크나 자기 헤드나 하드, HDD 같은 것들은 크기가 크고 그래서 용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액세스 타임이 느린 것부터 나열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게 속도 문제죠. 접속 속도. 그래서 가장 이제 느린 거는 밑에 있는 보조 기억 장치죠. 그래서 가장 느린 건 자기 디스크가 되겠죠. 디귿이고 두 번째가 주기억 장치는 램이니까 리을이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니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PU 레지스터가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의 첫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이제 떡이라고 설명을 이제 했죠. 사각형의 크기가 요 크기가 어떤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이제 크기가 크니까 많이 저장할 수가 있고 그렇죠? 대신에 속도가 느려서 가격이 싸다. 또는 이제 위로 갈수록 크기는 작지만 저장할 수 있는 건 작지만 속도가 빨라서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 순서를 계층적인 순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진수의 연산의 결과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진수 연산을 바로 하셔도 되고 각각을 10진수로 바꿔서 나온 10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두 번째 후자 방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죠?
이거를 10진수로 바꿔야 되고 10진수로 빼기 해야 되고 나온 10진수를 다시 16으로 나누면서 나머지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16진수 연산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방법이 이제 그 방법을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16진수는 16개를 하니까 0부터 9까지 10개를 하고 나머지 6개는 이제 요 영어 문자를 이제 가져와서 표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는 10, 0부터 9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10, 11, 12, 13, 14, 15 이거를 A, B, C, D, E, F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10진수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B는 11, 그다음에 C는 12 뭐 이렇게 F는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A, 1D 빼기 F, 9F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빼기의 연산은 항상 뒤에서부터 뒷자리 수부터 한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1단위의 숫자부터 10의 단위, 그 다음에 100단위, 그 다음에 이제 한다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16의 0승 단위, 16의 1승 단위, 16의 2승 단위, 뭐 이렇게 16의 3승 단위로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D 빼기 F를 먼저 보면 D라고 하는 건 10진수의 13이죠. 빼기 F는 15니까 그 13에서 15를 빼기에는 부족하니까 앞자리에 있는 16의 1승 자리에서 하나 빌려오면 16 더하기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29가 되고 29 빼기 15를 하게 되면 14가 돼서 14는 이제 16진수로 2가 돼서 맨 끝자리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보기에서 보면 2가 첫 번째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네 번, 다섯 번째 거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리는 이제 1 빼기 9인데 앞에서 이제 16을 가져갔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6의 1승 자리는 0이기 때문에 0 빼기 9는 또 부족하니까 앞에서 빌려오고 A가 이제 그 10의 자리, 저 16의 0, 2 제곱 자리가 A가 이제 9가 되는 거죠. 빌려오기 때문에 0 더하기 16, 16 빼기 9가 돼서 이제 두 번째 자리, 뒤에서 두 번째 자리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두 번째 자리가 7이니까 사실은 이제 두 번째까지만 해도 보기에서 네 번째가 답이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그 A를 빌려줬기 때문에 얘가 한 자리를 빌려줬기 때문에 A보다 작은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9 빼기 F는 또 15니까 또 앞에 자리에서 빌려와서 맨 앞에 자리에 있는 1A, 1D의 1은 앞에 있는 1은 0이 되고 그 빌려왔기 때문에 16 더하기 9가 돼서 25 빼기 15가 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자리의 수는 10인데 10진수 10인데 얘가 16진수로 하게 되면 A가 되기 때문에 결국 A72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각각의 그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고 빼기를 하고 나온 결과를 다시 16진수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방법 근데 요게 이제 8진수나 우리가 2진수나 16진수나 뭐 10진수에 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8진수도 할 수가 있고 16진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걸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좀 익혀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를 좀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낸드 플래시 구조가 NAND와 XOR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NAND 구조를 많이 쓴다 그랬죠. 이게 그 이제 수직적 구조가 간섭을 적게 하고 요거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XOR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모두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를 쓴다. MOSFT. 이게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 컨덕터. 그래서 낸드 플래시 계열은 다 MOSFET를 쓰고 일본 사람이 개발했다 그랬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트랜지스타의 종류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42번 문제는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전에 강의를 했었던 내용이 이제 어쨌든 최근의 현황하고 미래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좀 그 이해를 좀 해달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그게 FPGA와 ASIC 산업과 낸드 플래시 산업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계속 활성화가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반도체로는 뉴로모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요게 뉴런, 시냅스,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신경망 구조에서 이름을 좀 따온 건데, 각각의 그 전달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의 그 구조적인 입장에서 보면, 제어장치, 레지스타, 버스, ALU, AC, 이런 것들 사이에 있고 각각을 노드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런이라고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전달하는 신호들 버스를 통해서 그걸 이제 시냅스라고 그러고 전달하는 출력 신호의 명령 오퍼레이션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래에 지금 현재의 신경망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 설계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차세대 반도체 시스템의 이름이 뉴로모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많은 구조를 제한하고 그 성능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상용화되고 있는 산업들은 FPGA와 낸드 플래시 주로 이제 낸드 플래시 산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베디드나 로봇 산업 그다음 가전제품 산업들이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어떠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이 에이지 기반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분간은 삼성전자나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하면 이러한 개념들을 좀 알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거 중간고사에 대해서 몇 번 어떤 문제가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번호로 얘기하면 저랑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얘기를 해주시면 또 보완을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어쨌든 요거 1교시와 2교시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를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 문제를 그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3, 4교시에는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